네, 안녕하세요. 허명회 교수입니다. 네, 오늘은 데이터 솔루션의 제2차 특별 세미나로서 파이썬을 활용한 데이터 탐색과 시각화를 강의하겠습니다. 이 토픽은 제가 지난해 R을 활용한 데이터 탐색과 시각화라는 제목으로 강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파이썬을 활용해서 하게 될 거고요. 이 강의 자료의 출처는 제가 일전에 쓴 데이터 과학 입문과 토픽 2018년도 출간 책에서 제1부 1장, 2장, 3장, 5장, 6장, 8장 중에서 일부를 추려서 강의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EDA와 CDA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분석은 EDA와 CDA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EDA는 Exploratory Data Analysis라고 해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죠. 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실증적 정보에 대한 탐구, 그것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만들어내는 것. 인사이트는 가설과 모형의 형태로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런 실마리를 잡는 그런 단계의 데이터 분석이고, 주요한 방법은 데이터 시각화, 자료 정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CDA, Confirmatory Data Analysis라고 하죠. 이것은 확증적 데이터 분석으로서 EDA 단계에서 도출된 인사이트, 가설, 모형 이런 것이 타당하고 일반화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재현적인가 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는 단계의 데이터 분석입니다. 따라서 CDA는 연구 계획의 설정이 먼저이고요. 연구 계획에 맞는 데이터를 생성시켜서 분석 및 평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2단계에서 쓰는 데이터들은 대개 스몰 데이터입니다. 스몰, 얼마만큼 자료가 작으냐? 이것은 조사의 경우와 실험의 경우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조사의 경우에는 1000, 만 정도 단위가 될 수 있겠고, 실험의 단계에는 10, 100, 이 정도의 단위가 될 수 있겠죠. 그거에 비해서 EDA는 흔히 데이터의 크기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습니다. 큰 경우에는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이야기하죠. 데이터 분석과 활용의 이러한 사이클, 다이어그램을 잘 이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는 이유는 증거주의 철학에 근거합니다. 증거주의적인 태도, 즉 데이터로 확인이 될 수 있는 사안인가, 데이터로 확인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것의 재현성입니다. 거듭 확인이 되는가 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기본 철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실사구시, 일부 예외는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실용적으로 맞는 이야기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자 라고 하는 것이 실사구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오류 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자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오류는 있다 하더라도 대체로 실용적으로 맞는 이야기인가, 그것이 실사구시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 데이터 탐색과 시각화의 아주 구체적인 기법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주 관심이 되는 변수, 우리가 이것을 이제 타겟 변수라고 하는데요. 타겟 변수가 수치형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속형의 숫자로 표현될 수 있는 거.
예컨대 나이와 같은 것이 그런 것이겠죠. 여기에 제가 예로 가지고 온 조선왕 27명의 수명에 대한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정수형으로 자료가 주어져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수치적인 성격을 갖고 있죠. 나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것을 볼 때 이 탐색적 관점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선왕의 수명 데이터를 보자면 봉우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세 미만, 그러니까 30대죠. 30세 이상 40세 미만의 이 한쪽에 큰 그 빈도가 있는 이런 구간이 있고요. 또 한 구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50세 이상 60세 미만 그룹에 또 한 그룹이 있어서 이 두 구간에서 이 많은 빈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주의 깊게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클러스터가 이제 두 개가 섞여 있는 이런 것이고, 또 전체적으로 자료값의 범위와 같은 것을 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예에서는 보면 10세 이상, 그리고 90세 미만에 걸쳐서 데이터의 값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보스턴 자료, 보스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자료의 출처는 다음 페이지에서 언급하겠습니다. 보스턴의 지역의 이 주택 가격에 관한 자료입니다. 주택 가격이니까 수치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러한 수치형, 이런 주택 가격이라는 변수에 대한 이 분포를 히스토그램으로 본 것이죠. 이 오른쪽으로, 즉 큰 값 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는 그런 형태이지만 이 단봉, 그러니까 가장 빈도가 큰 구간이 하나가 있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작은 쪽과 큰 쪽으로 나누어져 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서는 이 앞에 그림을 히스토그램 작성을 위한 이 파이썬 스크립트를 여기서 보여주는데요. 대략을 보자면 이 파이썬에서는 이 pandas 패키지, 우리가 보통 import pandas as pd라는 약어를 써서 하죠. 이 pandas 패키지의 기능들을 활용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통계적 이 데이터 분석의 이 주된 것은 데이터 프레임인데요. 데이터 프레임을 잘 다룰 수 있는 이 파이썬 패키지가 이제 판다스죠. 그래서 판다스를 도입해서 쓰고요. 그리고 지난 강의에 썼던 넘파이도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프, 데이터 시각화를 하려면 많은 통계 그래프를 우리가 차용해서 쓰는데, 그 그래프들의 주요한 출처는 matplotlib입니다. 거기에 있는 이제 pyplot을 쓰게 되고요. 우리가 흔히 plt로 이 약칭해서 씁니다. 이렇게 필요한 파이썬 패키지를 여러분들의 그 파이썬 시스템에 넣어두고요. 다음으로 readcsv라고 하는 판다스 함수를 써서 이 조선 king.csv, 이것은 이제 별첨 파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별첨 파일을 적정한 디렉토리에 카피해서 넣어두고요. 그거 경로를 지정을 해서 읽습니다. 왕의 이름에 그 한글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큰 무리 없이 받아들이려면 인코딩 방식을 EUC-KR로 지정하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이 형성된 다음엔 그것의 유형이라든지 또 앞부분이라든지 전체적인 데이터 크기 27명의 왕에 대한
이 두 개의 변수, 하나는 수명이고 하나는 재임 기간인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는 king.shape 뭐 이런 또 king.columns 이런 데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대로 이 데이터 프레임이 확보된 다음에 이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히스토그램을 그려야 되죠. 그 히스토그램은 여기에 있는 plt.hist, hist, 즉 matplotlib의 또 pyplot의 hist, his, 히스토그램 함수를 써서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지정된 것처럼 구간의 범위를 지정한다든지 또 전체적으로 가로대 세로의 비, 즉 aspect라고 하죠. 그림의 aspect를 0.6으로 둬서 이 경우에는 이 가로를 1이라고 했을 때 세로를 0.6의 크기로 잡는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것 등을 지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스크립트를 프로토타입으로 해서 뭐 히스토그램들을 이제 만들어 쓰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스턴 하우스 프라이스의 히스토그램인데 이 부분은 앞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자료의 출처는 RPQG MASS의 이 보스턴 데이터입니다. 이런 것을 할 때 이 좋은 그 파이썬 함수는 statsmodels.api에서 제공되어 있는 dataset get rdata라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함수를 쓰면 이 R의 이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R 데이터셋을 불러와서 쓸 수 있는데요. 많은 경우에 통하지만 이 statsmodels라고 하는 파이썬 패키지가 다루는 R 패키지가 전체는 아니고요. 많은 경우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전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타겟 변수가 수치형인 경우에 있어서 이 변수 변환을 고려해야 되는 경우, 변수 변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변수 변환은 어떠한 경우에 하게 되느냐면 연속형 변수의 경우에, 수치형 변수의 경우에는 기운 분포인 경우, 히스토그램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경우, 특히 skewed to the right인 경우, 그러니까 큰 값 쪽으로 이 긴 꼬리를 갖고 있는 그러한 분포의 경우이죠. 그리고 특히 양의 값만 취하고 있는 경우에는 로그 변환이나 제곱근 변환과 같은 것들이 유용합니다. 간혹 가다가 세제곱근 변환이나 역수 변환도 고려해야 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네, 예를 보겠습니다. 여기 산점도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 산점도에서는 매멀스 데이터, 이 R 패키지에 속해 있는 어떤 R 데이터 셋인데요. 매멀스 데이터에 있는 62종의 포유류에서 몸무게와 뇌무게를 측정한 데이터입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산점도로 그린 거죠. 여기서 보면 X축에는 body, 즉 몸의 무게, 또 Y축, 즉 세로축에는 brain, 즉 뇌의 무게를 측정을 했는데요. 대부분의 자료가 이 왼쪽 아래에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몇몇 자료가 불과 2개, 3개 자료가 좀 흩어져 있는 이러한 데이터입니다. 이것은 만약 제가 여기서는 하지 않았지만 바디나 브레인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각각 그려본다면 오른쪽으로 상당히 기울어져 있는, 즉 스큐드 되어 있는 그런 분포를 취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산점도에서는 워낙 한쪽 구석에 많은 데이터들이 쏠려 있어서 두 변수 간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그리 간단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로그 변환을 취했을 때 여기에서는 미수가 2인 로그 변환을 취했습니다. 즉 바디와 브레인 각각에 대해서 이 미수, 로그 아래 보통 첨자로 쓰기도 하는데요. 수학으로 쓸 때는 그렇게 하죠. 근데 이것을 파이썬에서 표현할 때는 로그 가로하고 바디, 콤마 2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콤마 다음에 있는 요 숫자가 미수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로그 변환을 했을 때 하고 나서 산점도를 그려보면 이와 같이 아주 이쁘게 또 명료하게 이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선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로그 변환을 했을 때 두 변수 간에는 상당히 뚜렷한 선형적인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이것을 해내는 파이썬 스크립트가 여기 제시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이 매몰스 데이터를 확보하는 과정을 보면 이 mpackage에 get r dataset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했습니다. 패키지 이름이 제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패키지에 있는 한 데이터셋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앞에서 우리가 보스턴 데이터에서 바로 이렇게 한 적이 있죠. 산점도를 그려내는 파이썬의 함수는 plt의 scatter라는 함수입니다. scatter라는 함수에 x 변수와 y 변수를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로그 변환을 취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산점도를 그려야 되죠. 이 경우에 여기서는 로그 변환을 이 numpy 패키지에 로그 2라는 함수를 썼습니다. 사실은 그 변환에서 미수는 중요하지 않은데요. 미수가 2인 변환이 보통 그러면 이제 2배가 증가하면 로그 값이 플러스 1이 되거든요. 1이 증가하는 것이고, 이렇게 미수가 2인 로그가 상당히 생각하는데 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미수가 2인 로그 변환을 했는데, 그것을 무엇을 써서 했느냐면 numpy 패키지, 우리가 np로 약칭했었죠. 앞에서요. 로그2, 로그2라는 이런 함수를 써서 했고요. 이렇게 파생 변수를 만든 다음엔, 변수를 파생시킨 다음엔 바로 파생된 변수를 이 scatter라는 함수에 넣어서 그리면 바로 앞 페이지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그래프를 출력받을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타겟 변수 y가 수치형인 경우에 있어서 이 변수와 다른 변수, 그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그 변수를 공별량이라고 하고 회귀 분석과 같은 데선 설명 변수 또는 예측 변수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두 변수 간 관계를 살펴보는 탐색적 기법, 특히 시각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변수 x가 수치형인 경우에는 산점도를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왜냐하면 y도 지금 수치형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엔 이제 두 변수가 모두 수치형이고요. 이런 경우엔 산점도, 바로 앞에서도 살펴본 바 있습니다. 산점도를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고요. 그런데 x가 범주형인 경우에는, 즉 범주형 x와 수치형 y 사이의 관계를 볼 때에는 상자 그림이 적당합니다. 상자 그림은 메디안, 즉 중간값과 위아래 4분위수, 그리고 최소, 최대, 특히 이 특이점과 같은 것이 잘 표현될 수 있는 그런 그래프이죠. 통계 그래프입니다. 이 오른쪽에 제시된 이것이 바로 그 예죠. 여기에서는 보스턴 자료에서 도심으로부터의 거리, 그래서 이 절반 이상으로, 중간 이상으로 떨어진 지역과 중간 이내의 지역 간의 이
주택 가격의 분포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 상자 그림이 상자 그림 간의 비교를 통해서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잘 보여집니다. 이것을 해내는 이제 파이썬 스크립트인데요. 이 앞에서도 했지만 산점도를 위해서 쓰는 파이썬 함수는 보통 PART의 scatter고요. scatter라는 함수죠. 그리고 상자 그림에서는 C본, SNS로 약칭으로 흔히 씁니다. 이 SNS의 이 박스 플랫이라고 하는 이 함수를 많이 쓰죠. 이 박스 플랫의 여기 용법이 X 변수와 Y 변수를 지정을 하고요. 거기에 필요한 뭐 몇 가지 부대적인 사항을 set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넣었습니다. 여기에서는 X축의 축변수의 이름, Y축 변수의 이름, 전체적인 그래프의 제목과 같은 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회귀 모형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변수가 모두 수치형인 경우,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x라는 변수가 범주형인 경우에서도 회귀 모형을 쓸 수가 있죠. 가장 간단하게는 이제 이 선형 회귀 모형, 두 변수간만 고려할 때는 우리가 단순 회귀,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 단순 선형 회귀라고 하죠. 이것을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산점도를 그리고 산점도 위에 적합된 최소 제곱 직선을 넣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예가 있는데요. 카스 데이터셋에서 두 변수를 이제 넣은 그런 건데요. 여기 빠졌네요. X 변수의 이름과 또 Y 변수의 이름이 넣어졌어야 됐는데 빠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것을 좀 더 이제 유연하게 확장한 그 회귀 모형으로서 소위 로웨스라고 하는 비모수적인 회귀, 어떤 비모수적 이 커브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스프라인을 넣는 방법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로웨스라고 하는 이러한 국서적 가중회귀에 의한 곡선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웨스 라인은 국소적으로는 선형이고요. 혹은 뭐 2차식으로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소적으로 선형이기 때문에 그 선들을 쭉 이어보면 대역적으로는 전체 구간으로 볼 때는 비선형으로 나타나죠. 네. 근데 여기에서는 그 평활의 비율, 즉 국소회귀를 적용하는 데이터셋의 크기에 따라 전체적인 모양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데이터 사용 비율, 프랙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프랙이 작아지면 이 오른쪽 그래프의 경우는 왼쪽 그래프보다 이 데이터 사용 비율이 작은 경우인데요. 그렇게 작게 설정이 되면 데이터의 굴곡, 적합 추세선의 굴곡이 너무 심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프랙을 너무 작게 잡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크게 잡는 게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적정 수준으로 잡는 것이 좋고요. 많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지금 두 별량 사이의 관계를 보는 경우에는 우리가 시각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내는 이 파이썬 스크립트를 보겠습니다. scatter라는 함수를 쓰죠. 그래서 산점도를 만들어내고 여기에 이 적합선을 넣는데 다항회귀선을 넣을 수가 있고요. 다항회귀에 있어서 다항식 차수를 1로 두는 경우에는 바로 선형회귀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단락의
이 파이썬 스크립트에서는 lows라고 하는 이 함수를 씁니다. 이 내부에서는 frag이라고 해서 데이터 사용 비율을 정의할 수 있고요. 시험적으로 0.6, 0.3 이런 값들을 넣어보고 평활된 데이터 추세선이 적절한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반화 값법 모형의 이 적용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반화 값법 모형, Generalized Adaptive Model, 약어로는 GAM, 감이라고 하는데요. 이 GAM은 이 앞에서 잠시 썼던 lows를 더 확장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공별량이 2개 이상인 데이터 사례에 적용할 수가 있죠. 이 표현 방법은 우리가 수치형 y인 경우에는 y는 mu 플러스 h1 x1, 그러니까 x1은 첫 번째 공별량인데요. 공별량의 효과를 h1은 어떤 그 매끄러운 함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형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2차식과 같은 그런 다항식도 으로 제한되지도 않습니다. 스프라인 함수와 같이 부드럽게 변하는 어떤 함수이죠. x1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공별량뿐만 아니라 p번째 공별량에 대해서도 그것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정한 매끄러운 변환이 여기에 투입이 되고 그것이 추정되어 나오는 방법이 바로 일반화 값법 모형입니다. 이 감의 내부에 활용되는 것이 바로 이 스프라인 함수이고요. 흔히는 내추럴 스프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이 되는데, 내추럴 스프라인이라고 하는 함수는 이 몇 개의 구간에서, 내부 구간들에서 3차, 구간 내부에서 3차 다항식이고요. 구간의 매듭, 구간이 연결되는 그 매듭점에서 연속이고 1차 및 2차 미분 함수가 연속인,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매끄럽게 연결되는 그런 함수이고, 양 끝 구간에서는 선형인 함수를 우리가 이 내추럴 스프라인 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추럴 스프라인 함수는 내부에 이 매듭을 몇 개를 두느냐, 여기에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내부의 매듭점들인데요. 그것을 많은 수를 둘수록 더 유연한 형태가 되는데, 이 매듭수가 커진다고 좋아지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가변성이 너무 크면 이 전체적으로 이 퍼포먼스가 저하될 수 있죠. 그래서 적정한 수의 내부 매듭점이 좋습니다. 그 사용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SAT 데이터셋을 써서 할 텐데요. 이것의 출처는 이 스크립트에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타겟 변수, 목표 변수는 SAT 점수인데, SAT는 우리나라의 수학 능력 시험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균적인 수학 능력 시험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이 고등학교 교사의 연봉, 셀러리라고 하는 특성이 하나 투입되고요. 또 하나는 그 학교에서 수능 시험을 치룬 학생들의 비율, 이 frac이라는 변수인데요. 이 frac과 셀러리라고 하는 두 변수를 공별량으로 해서 이 SAT라는 변수를 설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것을 여기에 있는 linear gam이라는 함수를 써서 보는데, 이 함수의 형태는 이게 1이 아닙니다. L이라는 함수고요. L은 linear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는
파이썬에서는 이걸 0번째 변수라고 하죠. 즉 셀러리라는 변수에 대해서는 선형적인 효과를 넣고요. 그리고 첫 번째 변수, 즉 frac에 대해서는 스플라인 변화를 투입을 했을 때 모형 적합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나옵니다. 네. 셀러리에 대해서는 이제 선형 효과를 넣었기 때문에 당연히 적합선이 이렇게 선형적으로 나오죠. 즉 교사의 연봉이 클수록 SAT 성적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FRAC이라고 해서 이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는 응시한 학생들의 비율, 그것이 FRAC인데 FRAC이 크면 클수록 이 셀러리의 SAT 점수의 값이 감소하는 패턴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이 GAM 모형의 그 큰 이점인데요. 이렇게 각 변수의 효과가, 즉 각 변수의 역할이 시각화된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이점입니다. 네, 여기에 이 파이썬 스크립트가 제시되어 있죠. 이 SAT 데이터셋, 이것은 제가 별첨 CSV 파일로 제공을 합니다. 이 데이터를 읽고 나서 여기에 이제 GAM 모형을 투입하려고 하는데, 이 GAM 모형, 즉 일반화 합법 모형은 파이썬 패키지 pygam, pygam이라는 파이썬 패키지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pygam의 패키지에서 linear gam, 또 ls,와 같은 함수들을 임포트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용한 함수 표현식을 보면 gam은 linear gam L0 플러스 S1 dot fit x, y, x 행렬과 y 행렬은 여기에 제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 부분이 바로 각 공별량들의 효과를 보여주는 GAM의 partial dependence plot. 이것은 어느 한 변수의 효과를 볼 때 다른 변수의 효과를 억제한 상태에서, 통제한 상태에서 그 변수의 효과를 보여주는 방법이고, 앞에 그 함수가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partial dependence 그래프를 각 공별량에 대해서 그려줄 수 있고,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것이 바로 GAM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y라는 타겟 변수가 이항령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것과 공별량 x 간의 관계를 시각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 이 x가 이제 수치형인 경우에, 수치형 필요하다면 그런 수치형 x를 구간화하여서 이제 범주형으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막대 그래프를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여기 예를 보겠습니다. 웨더 데이터 셋인데요. 자료의 출처는 곧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타겟 변수 y는 이항령입니다. rain tomorrow라는 변수고요. 즉 다음 날 비가 오는가 라고 하는 변수고, 이 변수는 yes 또는 no의 값을 취하죠. 근데 이 y에 대한 설명 변수로 이 humidity 3pm이라는 변수를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오후 3시에서의 습도인데요. 물론 이제 습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연속형, 수치형 변수이죠. 이것을 이제 구간화를 해서 4개의 범주로 만듭니다. 즉 25% 분위수보다 작은 경우에는 first quarter, 그리고 그 다음 25%를 상회하고 50%를 미만인 경우엔 second quarter, 이런 식으로 third quarter, fourth quarter, 이렇게 4개 구간으로 나누고요. 각 구간에서, 즉 습도의 각 구간에서
Y가 No인 경우와 Yes인 경우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것을 여기에 막대 그래프를 써서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막대 그래프도 전체적인 빈도를 가지고 하느냐 아니면 각 막대의 높이를 100%로 만든 다음에 즉 상대화해서 퍼센티지를 보느냐에 따라 이 두 버전이 있는데요. 이 상대적인 퍼센트를 보는 것이 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에서는 이 막대의 높이가 1.0으로 통일되어 있고요. 각 쿼터에서 이 y가 1인 비율을 이 그래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빨간색 부분이죠. 네. 여기서 보면 습도가 증가함에 따라 그 다음날 비가 올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앞 페이지에서 그린 막대 그래프, 바 그래프죠. 바 그래프를 작성을 위한 이 파이썬 스크립트가 여기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plt에 바라고 하는 함수를 쓰면 되죠. 두 그래프에 있어서의 차이는 이 전체를 100이 되게 했느냐 아니면 원래 빈도를 그대로 표현을 했느냐에 따라 두 그래프가 차이가 있고요. 그것이 이 R 스크립트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항용 Y와 공별량 X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전통적인 통계적 모형으로는 로지스틱 회귀 모형이 있습니다. 수식으로는 이와 같이 표현되죠. 이 공별량이 값이 X일 때 Y가 1일 확률 대 Y가 0일 확률의 B에 대한 로그 변환이 이 X에 대한 선형함수로 표현되는 것이 로지스틱 회귀 모형입니다. 이것의 그 그래프의 형태는 이와 같이 성장하는 이 형태를 바로 로지스틱 성장 곡선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형태를 말합니다. 이것을 더 일반화한 것이 로지스틱 일반화 갑번 모형입니다. 로지스틱 일반화 갑번 모형에서는 각 공별량들의 효과가 이 비선형적으로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이 y가 1일 확률 대 y가 0일 확률의 b에 대한 로그 변환이 공별량 x1부터 xp까지의 선형함수가 아니라 선형함수를 넘어서는 이러한 비선형적인 이 패턴이 포착될 수 있게 만든 것이 일반화 갑번 모형입니다. 예컨대 이 웨더 데이터 셋에서 rain tomorrow, 그 다음날 비가 오는가 라고 하는 변수에 대해서 이 두 개의 공별량을 고려할 때, 설명 변수를 고려할 때, 하나는 이 pressure 3pm 이라고 해서 오후 3시에서의 기압이고요. 또 하나는 이 sunshine이라고 해서 일조량입니다. 일조의 수준인데요. 그것의 효과를 이와 같이 이 비선형적인 패턴으로도 이 패턴으로 포착해냅니다. 네, 이것이 이제 이 로지스틱 GAM의 이 예죠. 그것을 보여주는 이 파이썬, 그것을 산출해내는 파이썬 스크립트가 여기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때 쓰는 그 파이감의 함수가 바로 로지스틱 감이라고 하는 함수이고요. 거기에서의 partial dependence plot, 즉 편의존성 플롯을 통해서 이제 각 변수의 효과들을 보여주는데 그것의 형태는 여기에 이 프로토타입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카피해서 변형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군집화를 보겠습니다. 이 EDA에서의 큰 기법이죠.
이 군집하는 유사도에 근거해서 개체 또는 변수들을 묶어내는 방법이고요. 개체들은 이제 observation 케이스들을 묶어내는 거고, 또 이 방법을 변형하면 변수들을 묶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유사한 변수들끼리, 즉 상관성이 큰 변수들을 묶어낼 수 있죠. 개체 군집화와 변수 군집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개체 군집화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관축 개체들은 이제 비슷한 것들끼리 묶어야 되는데요. 이때 이 거리의 개념을 디폴트로는 유클리드 거리를 씁니다. 이것은 뭐 피타고라스의 거리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빗변의 길이는 이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의 제곱의 합으로 표현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제곱의 합의 사실은 제곱근이죠. 또는 뭐 다른 거리도 쓸 수 있습니다. 맨하탄이나 시티 블락 거리라고 해서 이 빗변의 이 절대값의 합을 쓰는 그런 거리죠. 우리가 이것은 도심에서 이 격자형으로 이 시가지 도로가 화가 되어 있는 거리에서 두 대각점 사이를 이동하기 위해서 걸어야 되는 총 거리의 개념이 바로 시티 블락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군집화를 할 때 이 전제해야 될, 즉 사전 작업이 필요한데요. 그것은 뭐냐면 개체 간 거리가 의미가 있으려면 이 각 변수의 척도가 균일하게 일정한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평균, 표준 편차, 표준화 혹은 척도화이죠. 스케일링입니다. 즉 각 변수의 평균을 평균으로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누어 줌으로써 변환 후에는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평균, 표준 편차, 표준화 또는 척도화입니다. 다른 표준화 방식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러한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변수 간 거리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n개 개체에 걸쳐서 두 변수의 요소값의 차이를 측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사실은 피어슨 상관계수랑 연관이 되어 있는데 역에 연관이 있습니다. 즉 제곱근 1-상관계수의 형태가 되고요. 즉 두 변수 간의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두 변수 간 거리가 작아지게 돼 있죠. 두 상관계수 간 상관이 -1에 가까울 때 두 변수가 최대로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이러한 변수 간 거리의 개념이고요. 이것을 해내는 군집화의 방법으로는 위계적 군집화, hierarchical clustering과 비위계적 군집화, non-hierarchical clustering의 두 방식이 있는데요.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에서 주로 쓰는 방법은 이 후자의 방법입니다. K평균 군집화가 아주 대표적이죠. K평균 군집화 알고리즘은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소개할 텐데 계산이 아주 빠르다라고 하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평균 군집하는 알고리즘은 이런 것입니다. 이것의 목표는 n개의 개체들을 k개의 그룹으로 묶어내는 데 있습니다. 근데 n개 개체에서 이 첫 단계에서는 k개를 임의로 추출해서 각각의 그룹 중심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는, 즉 단계 2에서는 모든 개체들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그룹 중심을 찾아 그 그룹에 소속을 시킵니다. 귀속을 시키는 거죠. 이런 단계가 끝나면 각 그룹에 대해서 자기 그룹에 확보되어 있는 개체들의 평균을 구해서 그룹 중심을 업데이트하고요. 그 단계가 끝나면 이
모든 그룹에 대해서 새로 구한 중심이 이 이전의 중심과 차이가 있는가를 보는데요. 차이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작업을 종료하고, 그렇지 않으면 단계 2로 넘어갑니다. 그것은 이제 새로운 그룹 중심을 찾아 개체들을 소속시키는, 할당시키는 이 작업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계속 반복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반복 횟수는 크지 않아서 계산이 상당히 빠르게 수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에서 자주 활용이 되죠. 여기에 K 평균 군집화를 위한 파이썬 코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스크립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sklearn이라는 파이썬의 유명한 기계학습 패키지이죠. 그것으로부터 프리프로세싱 서브 모듈을 임포트를 해내고요. 거기에서 스탠다드 스케일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활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평균을 0으로 표준 편차를 1로 변환시키는 그러한 그 척도화, 표준 척도화 함수이죠. 이것을 써서 전처리를 합니다. 모든 변수들을 전처리하고요. 그러니까 표준화 변환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k-means라는 함수를 써서 이 K평균 군집화를 시행을 하는데, 이때 몇 개의 클러스터를 추출해낼 것인가를 지정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4개의 군집을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결과가 출력이 나오는데, 군집 레이블이 출력되어 나오고요. 이 경우는 보스턴 자료에 적용을 해서 4개의 군집의 크기를 한번 봤습니다. 제일 큰 군집이 1번 군집이네요. 233개 개체를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각 군집의 중심점을 출력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변수들에 대해서 그 군집 중심들이 어떠한 값을 취하는가를 보고 군집의 성격을 파악을 해내죠. 그것이 K평균 군집화에서 상당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또 외적 변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 보스턴 자료에는 하우징 밸류, 즉 주택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이 중요한 외적 변수이죠. 도출된 군집 레이블과 그런 외적 변수가 어떤 관련이 있나,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텐데요. 이 경우에 그것을 해낸 것입니다. 클러스터 레이블 간에 이 메디안 밸류, 그러니까 주택 가격의 중간 가격들이 얼마만큼 차이가 있나를 본 것이죠. 네. 박스 플롯을 통해서 봤고요. 여기에 이 스크립트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변수 군집화를 할 수 있는데요. 변수 군집화를 할 때는 이 n개 개체 p개 변수의 이런 데이터 프레임을 전치시켜서, 트랜스포즈 시켜서 이 p개 개체, 마치 p개 개체의 n개 변수가 있는 데이터인 것처럼 그런 데이터 프레임으로 인식을 시키고, 그 후에 K평균 군집화를 하면 바로 이 n개 변수들이, 사실은 p개 변수죠. p개 변수들이 행에 있기 때문에 바로 K개 그룹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고요. 여기에 이 변수 클러스터링을 했습니다. R이 아니라 파이썬이죠. 네. 그것을 한 결과가 여기 제시되어 있고요. 네. 구체적인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 토픽에 들어가겠습니다. 차원 축소입니다. 예, 고차원 데이터인 경우에는 우리가 데이터를 시각화하는데 애로점이 있죠. 특히 이제 4차원 안의 데이터는 그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P가 4 이상인 경우 N이 아니라 P가 되겠습니다. 4차원 이상의 데이터는 그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하는 방법이고, 이 좋은 방법이 이제 알려져 있죠. 소위 주성분 분석이라고 하는 차원 축소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 차원 축소 기법, Dimensional Reduction Technique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의 기본 아이디어는 여기 있지만 사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자를 써서 그 그림자를 보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주성분 분석의 적용 예가 되겠습니다. 보스턴 자료는 12인가 13차원의 자료죠. 그것을 2차원 평면에 투영시켜서 본 것이고, 여기에서는 클러스터 K평균 군집화의 결과를 여기에 컬러로 구분을 해서 이 점들을 본 것인데, 4개 군집의 특성이 구분돼서, 4개 군집이 구분돼서 이 사용 평면에 좀 드러나 있습니다. 모양이 그래서 좀 깔끔하게 보이죠. 그것을 해내는 파이썬 스크립트가 여기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할 때 이 PCA라고 하는 주성분 분석의 이제 단점이 뭐냐면, 이 차원수가 커지면, 그러니까 변수 공간의 차원수가 커지면 설명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이것을 막아내는 방법은 이 전체 변수에 대해서 한 번에 큰 주성분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변수 군집화를 해내고요. 변수 군집별로 시각화, 주성분 분석에 의한 시각화를 해내는 겁니다. 그것을 한 예가 여기에 제시되어 있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첨부 파일로 넘기겠습니다. 네. 이런 기법에 대한 설명은 제가 앞서 소개했던 그 교재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다른 클러스터들에 대해서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꽤 긴 강의였는데요. 이 데이터 탐색, 즉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위한 그것을 파이썬을 써서 하는 설명을 했습니다. 히스토그램을 그린다든지 상자 그림을 본다든지 또 산점도 변수 변화를 하는 경우 그런 것들을 여기에 소개를 했고요. 회귀 모형과 분류 모형도 소개했습니다. 또 군집화와 차원 축소, 또 그것을 주성분 분석과 연결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했죠. 네, 굉장히 많은 기법들이 소개가 되어 있고 또 시각화도 있습니다. 좀 여러분들이 어리둥절하고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했을지 모르겠는데요. 파이썬 스크립트가 같이 제시되어 있고, 이 강의의 주된 목적이 파이썬 스크립트를, 그것들의 프로토타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하다가 필요한 경우에 이러한 제가 제시한 파이썬 스크립트에서 부분을 카피 앤 페이스트로 옮겨와서 이 커스터마이징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잘 편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강의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